산과 염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1구역에 속하는지 2구역에 속하는지 3구역에 속하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 산염기 둘 다 적용되죠. 수용액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자, 페놀프탈레인을 붉게 변화시킨다. 이거는 3영역에만 해당된다. 그지? 메틸오렌지를 붉게 변화시킨다. 이거는 1번 영역에만 포함되고요. 붉은색 리트머스가 푸르게 된다. 이거는 3번 영역의 일이고, 마그네슘을 넣으면 기체가 나온다. 이거는 1번에 해당하는 일.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손으로 만지면 미끈거린다는 거는 3번 영역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개수가 몇 개가 되죠? 2개, 1개, 3개가 되지. 응? 그러니까 1번 영역은 산성, 3번 영역은 염기성, 2번 영역은 둘 다 공통성질이 되니까 수용액에서 전기가 통한다 빼고는 각각 다 분리가 됩니다. 자, 2번 문제. 전기전도계를 이용해서 A와 B의 전기전도성을 확인한다. 무색의 페놀프탈레인을 넣어서 A와 B에 떨어뜨렸는데 색깔의 변화를 확인한다. 하나는 염산이고 하나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라고 했습니다. 염산이면 이미 수용액 상태라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A가 수산화나트륨, B가 염산이겠죠. 왜? 페놀프탈레인에서 색깔 변화가 없으니까 염기성이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A가 수산화나트륨이고 B는 염산이니까 마그네슘을 넣으면 기체가 발생하고 둘 다 수용액이니까 이온 상태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2번은 5번. 자, 3번은 요건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염화나트륨 10ml에 HCl을 조금씩 가할 때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 가와 나의 수를 상대적으로 표현한 거다. 자, 여기서 함정이 하나 발동됩니다. 사실.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농도가 같다라는 보장이 문제에 있다 없다? 없죠. 그지? 농도가 같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수산화나트륨이 농도가 2배 많은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 봐봐. 자, 어쨌거나 그러면 여기서 구경꾼 이온이 되는 건 누구랑 누구예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란 말이야. 근데 일정량을 넣어뒀을 때니까 결국 여기서 나트륨 이온은 그대로 가는데 얘가 2N개라고. 무슨 소리다? 얘는 10ml에 2N개씩 이온이 들어있는 거고. 맞지? 자, HCl에서 구경꾼 이온이 여기서 이렇게 증가해 간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잘못 그려졌네. 이렇게. 그런데 HCl 10ml를 넣었을 때 구경꾼 이온의 개수가 N개인 건 얘 10ml당 N개 있다는 소리예요. 농도는 수산화나트륨이 2배 더 진하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지? 그래서 언제? 20ml가 될 때 중화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감소돼 들어오는 이 이온은 뭐가 될까? OH- 이온이 되겠지. 요 핑크색 선이
Cl-선이고. 쌤, 수소이온은요? 요 뒤에 올라가야 돼. 중화점 뒤에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수소이온은 안 그려져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가는 OH-고 나는 Cl입니다. A까지 생성된 물 분자는, 자, 여기까지는, 자, 염화이온이 N개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간 수소이온도 몇 개? N개지. 근데 수소이온이 안 생겼다는 거는 수소이온 개수만큼 중화 반응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N개가 맞고요. B에서, 자, B가 되면 요 지점이죠. 중화점이 된 거지. 여기가 되면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은 둘 다 없고요.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둘 다 몇 개에 있게 된다? 2N개씩 존재하죠. 그래서 총 이온수는 4N이 됩니다. 그래서 3번 답도 5번이에요. 4번. HCl과 NaOH의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용액에 대한 자료다. 가와 나 HCl 20에 NaOH 40을 넣었는데 이온 모형이 어떻다 지금? 두 가지밖에 없죠. 저기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건, 자, 요거 가 봐봐. HCl 20ml랑 NaOH 40ml를 넣었는데 여기에 세모 2개, 동그라미 2개라는 소리는 이 지점에 중화점이 됐다는 소리야. 그 말은 뭐다? 얘가 농도가 지금 2배 높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중화가 되겠지. 중화점이 아니면 이온이 최소 몇 가지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중화점이 아니면 이온은 최소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구경꾼 이온 2개에 아직 염기나 산인 이온 하나. 맞지? 그럼 여기가 중화점이다를 표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봐봐. 나에서 얘를 40ml 넣었어요. 그럼 실제로는 여기에 곱하기 2라는 걸 생각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NaOH가 얼마? 20ml야. 그러면 여기에는 봐봐. 요거 20ml일 때 Cl-가 2개 표시돼 있다고. 요거 40ml일 때 Na+가 2개 들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맞지? 그러면 여기에는 Na+ 그림이 몇 개가 돼야 돼? 반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1개가 되겠죠. 여기는 Cl-가 4개가 되겠지. 2배 들어갔으니까, 그죠? 부피적으로. 그러면 사실 여기에 H+도 4개가 있어야 되고 OH-도 1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화 반응으로 얘가 3개로 바뀐 상태일 거라는 거죠. 그림 안에. 지금 요 상태가 나에 들어있는 수용액 안에 이온 그림 상태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나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이온은 뭐죠? Cl-지. 혼합용액에서 Cl-와 Na+의 개수비는 1대4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4번에는 2번입니다. 요게 딱 수능형 문제예요. 요교 4번 문제가 통과해서 낼 수 있는 수능 기출형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원래는 요 그림 개념이 몰 농도라는 화학 원에서 배워야 되는 개념인 건데 단위 부피당 입자수. 그거를 요렇게 교모하게 이온 모형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수능에.
즉 화원 문제 그대로 갖다 쓴다는 소리야. 농도가 여러분들 아마 학교 내신에서는 평범한 문제는 산염기에서 용액의 농도는 같다라고 줄 거예요. 근데 용액의 농도라는 말이 문제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 지금 여기 보면 3번 문제나 4번 문제는 농도에 대한 언급이 없지, 문제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중화점이 문제에 반드시 주어져 있어요. 농도가 다를 경우는 중화점을 주어주고 중화점을 바탕으로 두 용액의 농도비가 몇 대 몇인지 체크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5번 산염기를 중화시키는 반응에서 중화점을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 온도가 혼합 용액의 온도가 제일 어떤 곳? 높은 곳. 혼합 용액의 전기 전도도가 가장 낮은 곳. 이 두 가지가 쓰여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채점 다 하고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요 앞에 내줘요. 질문. 자, 수업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통과 거의 맨 마지막 단원이에요. 통과 2권에. 여기서 이제 학술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올 만한 거는 두 번째 챕터 발전과 에너지에서 전자기 유도 파트가 조금 어렵게 나올 거고요. 자, 첫 번째 140쪽에 해당되는 내용부터 이제 가볼게요. 에너지. 자,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물리 단원 자체가 사실은 에너지를 배우는 거야. 우리가 물리학에서 배우는 단원들이 있단 말이지. 제일 앞에 물리학을 하면 역학을 배워. 힘이나 운동과 관련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다?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에 대한 계산 중3 과정에서 열심히 풀어왔잖아. 그지? 여기서 이제 최악의 학교 선생님이 뭐냐면 원래 이 단원은 여러분들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문제가 나오면 안 돼요. 선생님 낼 거 없다고 낸다. 제일 나쁜 선생이야. 그 다음에 뭘 배우죠? 열, 온도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럼 사실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열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 두 가지를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통과까지는 사실 내부 에너지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부 에너지란 입자들의 진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와 입자 진동에서 생기는 탄성 위치 에너지. 이 두 가지를 합한 물체 전체가 가지는 입자의 총 역학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 그래요. 온도가 올라가면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전기 파트, 전기 회로 파트에서 전기 에너지를 파동 광학에서 빛, 소리, 파동, 전자기파와 관련된 에너지를 배우게 될 거고.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단원을 초월하게 되면 핵에너지와
화학에너지. 핵에너지는 우리가 옛날에 맨 처음에 빅뱅 원소 탄생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이 나온 개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공식이다, 그지? E는 mc제곱.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핵반응, 핵분열이나 핵융합을 통해서 예를 들어 우라늄을 바륨과 크립톤 혹은 스트론튬과 아이오딘으로 쪼개게 되면 혹은 우리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수소 원자 4개가 뭉쳐져서 헬륨이 되거나 헬륨 원자 3개가 뭉쳐져서 탄소가 되는 적색거성 핵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나 이런 핵융합 반응에서는 뭐가 생긴다? 질량 변화가 생기게 돼요. 반응 전후에. 질량 결손이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줄어드는 질량에 대해서 광속의 제곱을 곱한 만큼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대한 공식입니다.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전기의 약 35%는 지금 원자력이 담당하잖아요. 그 원자력 발전소가 하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이 핵에너지인 거죠. 그리고 1945년 8월 초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이 일본 본토 공격할 때 가장 피해를 적게 본 공업도시 2개의 상공에 꼬맹이와 뚱보라는 2개의 폭탄이 터지죠. 리틀보이, 즉 릴보이와 팻맨이 터집니다. 원폭이 터지죠. 네. 몇 미터 고도에서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원폭이 터졌을 때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테스트도 같이 병행된 거예요. 실험 완료하고 터뜨린 거 아니야. 그 영화 오펜하이머에 보면 그 테스트 실험 한번 하잖아요. 그거 한번 하고 바로 실전에 투입해서 2개 던진 거예요. 그래놓고 3번째는 공갈치죠. 히로시마 터졌고 나가사키 터졌고 아직 천황이 항복하라 나오자 미국은 일본이 벌써 암호 해독 한 것으로 확인된 주파수와 암호문으로 일본 전체에 그 허위 사실을 뿌리고 다닙니다. 8월 17일에 추가 폭격이 있을 건데 도쿄라더라. 교토라더라. 발음이 비슷하잖아. 도쿄와 교토. 이거를 일본 전역에서 막 일본 부근에 포위하고 있는 미군들이 막 전파 통신을 일부러 들으라고 해. 도쿄와 교토 2도시의 중요성은 뭐죠? 도쿄는 2차 대전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일본의 수도죠.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도시. 교토는 일본의 정신적 지주, 그 당시까지는 신이라고 불리던 천황이 살고 있는 도시예요. 일왕, 덴노가 살고 있는 도시죠. 그 중에 하나의 원폭을 하나 더 던진다더라라고 헛소문을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천황이 8월 15일 날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싹싹 빌면서 저기 미국 항모까지 찾아와가지고 항복문서 사인하자. 그게 우리 광복절이에요. 그 에너지고 화학 에너지는 원자 간의 화학적인 저장되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반응열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흡열 반응, 발열 반응하는 거. 이런 에너지들을 다루는 게 물리학, 특히 역학인데 그 중에 태양 에너지. 아까 여기도 봤지만 태양 같은 주결성의 핵에서는 4개의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약 1000분의 7에서 100분의 1의 질량이 소멸해요. 요게 델타 M이 되는 거지. 이론상으로 따지면 수소 원자핵 4개보다 헬륨 원자핵 하나가 더 무거워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같거나. 전자까지 고려하면 같겠죠. 원자를 다 따지면. 그런데 어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질량이 약 1%까지 줍니다. 그리고 줄어든 질량이 요 공식을 타고 에너지로 방출되고 그 에너지가 복사 에너지로 지구까지 뻗어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에너지원이 3개가 있다 그랬지. 뭐였게? 태양 에너지 말고. 지구 내부의 에너지하고 조력 에너지가 있었어요. 조력 에너지로 인해서 지구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일은 밀물과 썰물, 조수간만의 차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일들인 거고, 지구 내부 에너지가 만드는 일은 지각변동과 판구조론에서의 판의 이동을 이야기한다 그랬지. 그 외에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태양 에너지가 전환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책에 거기 바람, 기상, 광합성, 태양광 발전만 나와 있지만 저기 저 밑에 표 봐봐. 141쪽의 가운데. 자, 기본적으로 태양이 만드는 에너지는 빛과 열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주로 발전 중심 아니면 일 중심으로 했는데 빛 에너지를 그대로 태양광 발전을 하면은 전기가 나오죠. 맞지? 빛은 뭐 하죠? 식물이 광합성하게 돼요.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낸 화학적 에너지는 생태계를 구동시키잖아. 맞지? 먹이사슬을 움직이게 해주는 에너지원이 되잖아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거치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광합성된 에너지는 화석연료가 되고 이 화석연료는 화력발전을 통해서 전기로 흡수되거나 화석연료는 기계를 작동하는 기관이 돼서 기계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지. 열 때문에 물의 증발이 일어나고 뭐다? 열 에너지가 물의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이 물은 구름을 통한 비상현상이 되고 비가 내리면 수력발전으로 전기를 만들게 되지. 혹은 열 때문에 바람이 불죠. 얘는 풍력이나 바람에 의한 화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요. 결국 따지면 전부 다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이렇게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고
그것들을 우리는 최대한 활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지구 시스템 전반을 결국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것은 태양의 에너지고, 그 태양의 에너지, 태양의 빛과 열은 어디에서 왔다? 핵의 에너지, 질량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에너지라고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바닥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빠르게 142쪽 빠르게 문제 한번 풀어봐봐. 자, 우리가 유도라는 말 있잖아요. 뜻이 뭐죠? 유도. 유도란 무엇을 이끌어내다라는 뜻을 가지는 게 유도예요. 그러니까 주위의 어떤 변화가 개 내부의 변화를 발생시키게 될 때 이걸 우리는 유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는 핵심 전자기 유도는 도선, 정확하게는 원형 도선 혹은 솔레노이드, 도선 내부의 자기장 변화가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는 것. 에너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결국 역학적인 일로 인해서 뭐를 만든다?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정의로는.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전자기 유도와 관련된 법칙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렌츠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게 렌츠 법칙입니다. 그래 놓고 패러데이 법칙의 내용을 은근슬쩍 살짝 끼워 넣은 게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운 전자기 유도예요. 자, 렌츠 법칙부터 설명하자면 솔레노이드 내부를 지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게 될 때, 자, 요거 잘 이해해야 돼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 때 변한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는, 변화를 줄이려는,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유도 전류와 유도 자기장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렌츠 법칙이라고 해요. 책에는 지금 그림이 세로로 그려져 있는데 가로로 그려서 그림을 좀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연두색 이었구나. 자, G라고 쓴 건 검전기라는 장치입니다. 아, 검전기가 아니구나. 잘못 말했다. 검전기는 이거지. 검류계. 검류계라는 건 일종의 교류 전류계인데요. 어느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지까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전류 세기까지는. 물론 요즘에 쓰는 검류계는 다 나옵니다. 멀티식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과까지 이야기하는 검류계는 전류가 A에서 B 쪽으로 흐르는지 B에서 A 쪽으로 흐르는지만 가르쳐줘요. 근데 봐봐. 지금 솔레노이드에 검류계 하나 연결해 놨는데 지금 전원장치가 있다 없다 이 회로에는? 현재 전원장치는 없잖아요. 그 원래 여기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잖아. 건전지가 없는데 어떻게 전기가 흐를 건데? 맞지? 현재로서는 전기가 안 흐르는데 자, 여기에서 하나씩 짚어봅시다. 요 내부의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솔레노이드 부근에서 뭐가 움직이면 된다? 자석이 움직이면 되겠죠. 여기에 자석이 접근할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죠. 맞지? 그럼 봐봐. 자석이 접근하게 되면 내부를 지나는 자기장의 세기가 강해지겠죠. 맞지? 멀어지면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요 끝에 자석이 N극일 수도 있고 요쪽 자석이 S극일 수도 있잖아. 그지? 이게 무슨 차이를 내냐면 얘가 N극이면 자기력선 방향이 요쪽 방향의 자기력선이 생기는 거예요. S극이면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생기겠죠. 맞지?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날 수 있는 패턴은 총 몇 가지다? 4가지 패턴이죠. 맞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N극이 접근한다. N극이 멀어진다. S극이 접근한다. S극이 멀어진다. 맞지? 이 각각에 대해서 자기 장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강해질 거고. 맞지? 멀어지면 이쪽 방향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S가 들이대면 반대 방향 자기장이 강해지겠죠. 솔레노이드 내부에선. S가 멀어지면 반대 방향 자기장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봐봐. 자, 이 자기장은 어떻게 생긴다?
그 변화를 감소, 억제, 방해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방해가 되느냐? 강해질 때는 반대로 생기면 약해지겠지. 맞지? 그 변화가 약해지는 변화는 같은 방향으로 유도가 되면 약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강하니까 반대쪽으로 유도되겠죠. 자기장이. 약하니까 같은 쪽으로. 강하니까 반대쪽으로. 약하니까 같은 쪽으로 유도 자기장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유도 전류는 여기서 요걸 만드는 게 앙페르의 오른손 나사 법칙을 따라야 된다는 거지. 무슨 소리냐? 요쪽 유도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선 전류가 이렇게 돌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반대로 돌면 되겠지. 전류가. 얘는 요거 방향을 반대로 그려. 이해가 돼요? 그러면 봐봐. 이 경우 전류가 이렇게 돌기 위해서는 검정기를 지나는 전류는 A에서 B로 흘러야 될 거 아니야. 이 두 경우는 반대쪽으로 흘러도 될 거고, 얘는 다시 A에서 B 쪽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요 내용을 렌츠 법칙이라고 해요. 요걸 좀 더 쉽게 보려면 이래도 돼. 어떻게 보는 거냐 봐봐. N극이 들이대지 못하게 하려면 요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석 변화에 제일 가까운 요쪽 극이 N극이 들이대지 못하게 하려면 요쪽이 N극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들어오지 못하게 청력이 생기겠죠. N극이 멀어지려고 하면 멀어지지 못하게 여기가 S극이 되도록 잡으면 되는 거야. 솔레노이드 요쪽이. S가 들이대지 못하게 S극, S가 도망가지 못하게 요쪽이 N극이 되도록 유도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면 좀 더 단순하고 쉽게 이 법칙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렌츠 법칙이고, 이 렌츠 법칙을 생각해 보면 결국 뭐다? 그러면은 이 전자기 유도 때문에 자석의 움직임 자체가 어떻게 돼요? 방해를 받게 되고 내가 힘을 줘야지 일정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죠. 물체에 힘을 줘서 일정하게 이동시키면 나는 거기에다가 뭐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힘에 의해서 이동거리가 생겼습니다. 나는 저 자석에 무엇을 했다?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역학적으로 내가 한 일이 무슨 에너지로? 회로를 도는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요거 필기. 요 뒤에 패러데이 법칙 설명하면서 발전기 설명 바로 연결해 들어갈게요. 패러데이 법칙. 사실은 전자기 유도에서 렌츠 법칙보다 실제로는 더 먼저 발표된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리키는 개념 순서상 얘를 뒤에 가리키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공부를 하기가 쉬워서 뒤에 가리키는 편이긴 해. 얘 원래는 패러데이 법칙과 렌치 법칙을 묶어서 패러데이 렌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얘가 말하는 거는 결국 뭐다? 유도전압,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봐봐. 유도전류가 흐른다라는 말은 결국 전자기유도로 인한 전압이 발생했다는 소리야. 솔레노이드에서. 맞지? 그 전압의 크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고 하면 자, 일단 각 기호들에 대한 설명을 차근차근 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유도전압의 크기는 앞에 적어두면 낫겠다. 자, 여기에 일단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는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렌츠 법칙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으켜지는 어느 쪽으로? 반대쪽으로의 변화가 생겼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렌츠 법칙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고, 자, 조심해야 되는 거, N. 감은 바퀴수입니다. 솔레노이드의 감화는. 여러분들 아마 한 3년, 2년, 3년쯤 전에 인터넷에 꽤나 시끄러웠던 그 문제겠어요. 나랑 수업한 친구들은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정확하게 통합과학 서술형 문제로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유도전압, 유도전압이나 유도전류의 크기를 강하게 하는 법을 서술하시오였어요. 솔레노이드 감아놓은 거 위에 자석을 움직이는 그림을 보여주고. 서술형 문제였는데, 이제 실제 문제에서 정답으로 인정된 값은 자석을 더 강한 걸로 바꾼다. 와 솔레노이드의 감은수를 늘린다가 정답이었어요. 더 강한 자석으로만 바꾼다와 솔레노이드 감은 바퀴수를 늘린다가 정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에 그 게시물을 쓴 사람, 그 학생의 엄마로 보이는데 그 엄마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 아들내미가 원래 전교 1등인데 이 문제, 배점이 좀 높은 소수령 문제였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틀렸다고 해서 과학 B 뜨게 생겼다. 1등급에서 2등급이나 3등급까지 떨어지게 생겼다. 내가 틀린 것이 아니지 않냐라면서 항의하는 글을 올렸고 그러면서 학생이 선생님한테 가져가서 이렇기 때문에 많이가 아니라 촘촘하게도 맞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내가 알기로 어디에 올라오면 인터넷 페이스북에도 돌고 했지만 맨 처음에 뜬 곳은 네이버에 보면 상위 1%라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전국의 특목, 영재원부터 특목고, 영재학교, 뭐 외고, 자사고, 그 다음에 대입까지 막 그 여러 가지 교육 관련 정보가 오가는 제일 엄청나게 큰 카페야. 거기에 이 글이 올라왔어요. 강사 입장에서 나는 그 학교 선생님이 정말 착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이 가져온 근거가 뭐를 들고 와 버렸냐면 이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자료를 갖고 와서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앙페르 법칙의 솔레노이드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색이 있죠. 솔레노이드로 만드는 전자석을 세게 하는 방법.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촘촘하게 감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진다라고 돼 있거든. 그지?
그 내용된 설명을 정리된 걸 찾아서 선생님 이 자료를 보시면 이러이러하니까 촘촘하게도 맞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을 한 건데 그 말은 뭐다? 그 새끼는 그 문제가 어떤 내용에 어떤 개념에 대한 문제인지 아직 시험 틀린 뒤에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소리죠. 나라면 그 증거 들이댔을 때 부분 점수 준 것마저 깠을 겁니다. 맞지? 촘촘하게와 많이는 다른 개념이에요. 과학적으로 촘촘하게는 길이당 감은수를 늘린다는 거. 많이는 그냥 많이 감으면 돼요. 얘는 공식에 아예 대놓고 감은 횟수만 나와 있습니다. 촘촘하게 감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위험이 있다? 꺼버린다는 거지. 실제로. 그 엄마가 자기 아는 이공계열 대학 교수들에 대한 그런 감수 설명까지 받아서 막 항의를 했다는데, 그래서 막 행정심판하고 개 난리를 쳤다는데, 과학 강사 입장에서 그건 틀린 게 맞아요. 애시당초 공식 개념도 이해 못했다는 소리인데, 그게 무슨 전교 1등이야? 나 전교 1등 아닌 것 같다고 댓글 달았어요. 아니, 나름 지가 틀렸다고 우길 거면 학원쌤 감수를 받아고 제대로 된 증거를 들고 와야지. 지 혼자 어디서 엄한 단원 증거 들고 와가지고 우기고 있는데 그거를 봐줘? 20점짜리 문제 8점인가 10점인가 줬던데, 선생님. 나 그 선생님, 25점짜리에 10점 줬더라. 나 그 선생님 착하다고 봤어요. 증거들이 됐을 때 빵점으로 고쳤어야지, 그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인데, 지금 처음 보는 기호가 나왔죠? 우리가 자기장에서, 고등과정에 넘어가서 자기장에서 배우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파이하고 B가 있어요. 파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뭐냐면, 자기력 손속 혹은 력자를 빼고 자기 선속이라고 부르는 개념이고요. B는 자기 선속 밀도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정의하자면 자기 선속은 특정 영역을 지나는, 여기서 수직으로 지난다라고 강조해 주기도 합니다. 수직 방향으로 지나게 되는 자기력선의 개수고요. 자기 선속 밀도는 단위 면적당 자기 선속. 그러니까 자기력선의 조밀함이 되겠지. 얼마나 촘촘하게 그려지느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가 뭐냐면 사실 자기장이에요. 원래 렌츠 법칙에서 아까 내가 자기장이라고 쓴 부분 있잖아요. 자기장이 변할 때. 그지? 공식적으로는 자기장이 변할 때가 아니라 자기 선속이 변할 때라고 쓰는 게 더 맞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B는 S분의 파이가 되고 결국 파이는 자기장 세기 곱하기 해당 면적의 넓이가 돼요. 그래서 뭐다? 시간당 자기 선속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면적이 일정할 때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도 되고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한 공간에서 뭐가 변해도 된다? 그 자기장을 통과하고 있는 면적이 변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런데 그 변화가 생길 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뭐다? 렌츠 법칙을 따르면 된다는 거. 얘는 전압이니까 그냥 크기로만 생각하세요. 방향까지 이걸로 찾으려고 하면 머리 터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공식은 계속 수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n에 델타 t분의 델타 bs가 될 거고, 혹시 나 수투까지 했다 손. 수투 조금은 봤다 손. 그럼 니는 이거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자, 물어보겠어. 얼마나 잘했는지. 공주 아직까지 수학 어디 하고 있어? 아, 제일 최근에 뭐 배웠어? 대수면 원인가? 고등 수학에도 있고 원에도 있지 않나? 투에 있나? 원의 대수가 좀 더 많지 않나? 이거 약간은 미적 초기에 나오는 도함수 개념에서 나오는 건데, 어떻게 되게 본 적 있을걸? 수투에 나오죠 이거 맞지? 원이냐? 공통수학에도 있냐 이거? 공통수학은 아닌 걸로 아는데? 공통수학에 설마 도함수가 나온다고 프라임이? 어떻게 되게 아무리 내가 수학을 끊은 지 오래됐어. 이거 도함수라서 수투로 알고 있는데 나는 요새 교과서가 하도 바뀌어돼가지고 어느 단원인지 까먹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f'x gx 더하기 fx g'x가 되거든요. 사실 요 구조 자체가 도함수식이잖아. 미분식 아니야, 미분식. 우리 속도, 가속도 할 때 그 구조가 이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식이. 마이너스 n에 델타 t분의 b 델타 s 플러스 델타 t분의 요렇게 가요. 요거까지는 설명을 해야 패러데이 법칙 설명하는 그 뒷이야기가 가능해. 발전기도 여기서 나오고. 예,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결론만 외웁시다. 지금은 우린 통과니까요. 나중에 이거 필기해놨다가 물리학 가고 고2 때 물리학 배우면서 이제 수투 배우고 하면은 그땐 수학적으로 그때 선생님이 써준 이 식이 그 식이구나 하면 돼.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기장이 일정할 때 뭐의 변화? 시간당 면적의 변화가 오는 경우. 뭐가 일정할 때? 자기장이 일정할 때. 그러면 요 뒤에 거는 면적이 일정할 때 자기장이 변하는 경우. 사실 이게 아까 우리 렌츠 법칙에서 본 그 실험인 거잖아. 솔레노이드 단면적은 그대로잖아요. 근데 여기에 자석이 움직여 다니면서 뭐가 일어난 거다? 자기장의 세기가 변했지. 그 변화에 가문수를 곱해서 반대 방향으로 렌츠 법칙으로 전압이 생긴다라는 소리였다. 그러면 아까 우리 렌츠 법칙에서 본 그 실험이 있잖아.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에서 보는 이 실험의 기본 형태는 뭐가 되느냐? 자, 여기 위에 N극, 요 밑에 S극. 대충 그릴게요. 그럼 봐봐.
이 공간에는 지금 위에서 아래쪽을 향해서 내려오는 자기장이 존재하겠지. 맞죠? 여기에 이 자기장을 둘러싸는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금속 도선이 잡혀 있고, 이 도선에는 저항도 존재하고, 여기에 나란하게 A, B를 이어지는 어떤 금속 막대를, 요 금속 막대, 길이가 L이라고 합시다. 두 레일 사이의 거리가. 얘를 내가 이쪽으로 V의 속도로 이렇게 잡아당겼다고 치자고. 그럼 여기가 A', 여기는 B'가 되겠죠. 맞지? 그럼 여기서 A'의 거리는 뭐가 돼요? V 델타 T가 되겠지. 일정한 시간 동안 당겼으니까. 맞지? 자, 요런 실험의 경우, 자, 이 실험은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앞에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겠지? 전압의 크기는? 그럼 봐봐. 원래 그러면 이 실험에서 V는 마이너스 N B 델타 T분의 델타 S가 되는데, 그지? 여기서 델타 S가 되는 부분이 여기죠. 여기서 델타 S는 사각형 A, B, B잖아. 맞죠? 원래 여기가 원래 처음 자기장이 지나가는 면적 S였고, 요 사각형 넓이가 뭐가 돼? 델타 S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된다? 결국 LV 델타 T가 돼요. 맞지? 사각형이니까. 얘를 여기에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V는 마이너스 NB 델타 T의 LV 델타 T고 N은 1로 사라지잖아요. 지금 한 바퀴만 돌아간 거니까. 맞지? 그러면 유도 전압의 크기는 물어보면 절대값 쳐버릴 거 아니야. 그럼 뭐까지 날아가요? 마이너스도 날아가겠네? 뭐가 된다? BLV가 나와. 유도 기절력의 크기는 아래 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을 지나는 레일의 넓이, 그리고 내가 얘를 당기는, 빠르게 당기는 속력의 크기에 비례하게 되겠죠. 그지? 자, 그렇다면 일단 요거를 여러분들 필기를 완성해 놓으면 요걸로 발전기를 만들어 봅시다. 일단 요거 빨리 필기해 봐. 발전기 설명 들어가야 되고, 원래는 발전기 설명을 하려면, 자, 통과에서 나오는 발전기입니다. 지금 149쪽을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양쪽에 자기장이 이렇게 자석이 있으면 내부에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이 흘러가고 있을 거 아니야. NSS로, 그죠? 여기에 우리 전동기랑 기본적으로 구조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만든 코일의 단면적을 통과시키면 얘가 수직으로 서 있을 때 몇 도? 90도일 때 최대의 넓이가 되겠지. 자기력선이 통과하고 있는 넓이. 이 넓이를 우리가 S0라고 할 때, 봐봐. 만약에 얘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눕잖아요. 비스듬하게 누우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때 적용되는 넓이 S는, 여기다 하면 너무 정신이 없겠다. 옆에다가 좀 그릴게요. 요렇게 자기력선이 통과할 때, 요 코일이 옆으로 눕잖아,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자기장을 통과하는 넓이로 인식될 수 있는 넓이는 요 단면이에요. 수직으로 통과하고 있는 단면. 수직 단면의 넓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이 넓이를 S라고 한다면 S는 어떻게 정의되죠? S0의 사인 세타로 정의되겠지. 여기까지는 알아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S 그래프는 사인 함수로 그려질 거잖아요. 기함수 형태. 요 흰 선이 바로 S에 해당하는 면적의 효과겠지. 면적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S0 사인 세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S0, 여기는 플러스 S0. 맞죠? 응. S 값은 이렇게 요 범위에서 변하게 되잖아. 그런데 우리 봐봐. 아까 우리가 구했던 공식. V는 마이너스 NB 델타 T분의 델타 S였다. 그죠? 왜? 얘도 지금 뭐는 균이란 거야? 자기장은 균이란 자기장에서 움직이는 거잖아. 맞지? 그럼 공식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요거 생각해 봐봐. 델타 T분의 델타 S의 뜻은 뭐죠? 기울기죠, 기울기. 시간당 속도의 변화니까 기울기가 되잖아. 그러면 각각의 값에서 기울기 값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돼요. 맞지? 여기는 0이죠,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될 거고, 여긴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0이 되죠. 다시 360도가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그래프를 이어보면 델타 T분의 델타 S는 결국 여기서 코사인 함수의 모양을 띠겠네? 맞잖아. 최대 0, 최소 0, 최대. 맞지? 이 연두 색깔로 그려진 요 선이 델타 T분의
델타 S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뭐를 곱하면 된다? 마이너스 MB배를 곱하면 되는 거죠. N은 감은 바퀴수, B는 자기장세기니까 결국 실제 전압은 어떤 그래프로 그려진다? 얘가 실제 전압 그래프가 된다. 다시 무슨 함수? 마이너스 사인 함수가 돼버린다. 마이너스 MB배가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코일, 얘가 지금 코일이잖아. 얘가 코일면이잖아요. 저 코일면이 몇 도? 0도일 때. 누워있을 때가 최대가 된다는 거야. 전압이. 수직으로, 최대 넓이로 서버리면 전압이 얼마? 0이죠. 다시 뒤집어져서 전압이, 코일면이 누워있을 때 다시 전압이 최대가 되지. 다시 코일면이 서게 되면 다시 전압이 0이 되죠. 다시 코일면이 누우면 전압이 최대가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즉 무슨 소리다? 자석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이 코일을 어떻게 하면 빙글빙글 돌려주면 전류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변해가는 교류 전압, 얼터네이티브 커런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계속 바뀌게 되는 전압을, 즉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벽이 원래는 선생님이 어릴 때는 토곡에 있었거든요. 현 부산시 중등과학영재원이 있는 자리. 지금은 어디 있냐면 저기 기장 오시리아역에 롯데월드 옆에 있는 게 있습니다. 국립부산학생과학관이라고. 거기 1층에 보면 유아용 전시관이 따로 있습니다. 어린애들 들어가서 뭐 블록놀이도 하고 풍선놀이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유아 전시관이 1층 한쪽 구석에 있어요. 거기에 아이러니하게 중학생 남자들이 가서 줄 서 있는 시험 체험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나이라면 그걸 본 이상 절대 그냥 그 자리를 못 뜨는 장치가 하나 있어요. 레버를 돌리면 앞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기구에 코일 안에 있는 자석이 돌기 시작해요. 빨리 돌리면 빨리 돌릴수록 발생 중인 전기량이 그래프적으로 늘어가는 게 보이고 옆에 전구가 3개 붙어 있는데 천천히 돌리면 불이 1개가 켜져요. 좀 더 빨리 돌리면 2개까지 켜져요. 졸라 돌리면 3개까지 켜지거든. 이거 보고 불 3개 못 켜고 집에 가는 남자는 남자도 아니죠. 인정 안 인정? 친구가 돌려서 불 3개 켜지는 걸 봤어. 근데 내가 돌렸는데 2개밖에 안 켜져. 자, 동주, 그 자리 일어날 수 있어, 없어? 한서. 그지? 이거는 절대 못 이기지. 전에 아들내미 데리고 갔는데 중학생들이 줄 서 있어. 봉사활동하러 온 애들이 전부 다 그거 돌리고 있어. 막 힘이 빠져가면서 사실은 가볍게 잡고 빨리 팍 돌리는 게 중요한데 불 3개 켠다고 줄 서 있더라니까. 문제는 내가 초등학교 때 나도 그러고 있었다는 거야. 토곡에 가서. 와, 그게 이 장치예요. 학교 시험 문제로 내기 참 좋겠죠. 그래프를 그리라는 게 아니야. 전압이 최대가 될 때 딱 이거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전압이 최대가 될 때 요 코일의 단면의 방향은 요거냐야. 어느 각도일 때 전압이 제일 크게 나오냐를 물어본다고. 전압이 제일 커지는 때는 언제다? 수평으로 누웠을 때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수직으로 서면 전압이 얼마다? 오히려 0이에요.
왜? 여기서 1도 변할 때 변하는 비율하고 0도에서 1도, 1도에서 2도 변할 때 변하는 비율을 퍼센테이지로 따져봐봐. 여기가 훨씬 많이 변하죠. 비율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가 전압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결국 자석 속에 코일을 돌리거나 코일 내부에서 자석을 돌리게 되면 패러데이 렌치 법칙에 의해서 전기가 생겨납니다. 이게 발전기의 원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발전하고 있는 거의 모든 방법 중에 태양광 발전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발전은 바로 이 발전기, 패러데이 렌치식 발전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태양광 발전기는 태양광 패널의 반도체에 의한 광전 효과로 직접 전기가 돼요.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우리 발광 다이오드 반대로 가는 게 태양광 발전기 패널이거든요. LED는 뭐야? 전기를 받으면 빛을 내놓지. 그럼 태양광 발전기는 뭐다? 빛을 받으면 전기를 내놔요. 그걸 이용해서 발전하는 게 태양광 발전이고 그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다? 결국 이렇게 만들어낸 자석 속에 코일을 돌리거나 코일 내부에서 자석을 돌리게 되면 전자기 유도로 전기가 생겨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회전 운동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현재 대한민국의 태양광 발전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발전 시스템의 기본이 돼요. 그래서 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승전 터빈이라고 부릅니다. 발전을 시키는 기본 원리는 어쨌거나 바람개비나 물레방아를 돌려서 회전 운동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회전이 만들어지면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저절로 뭐를 한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저기 149쪽에 보면 발전기와 터빈이 붙어 있는 것을 보여주죠. 결국 터빈의 운동 에너지, 터빈이 뭐냐면 그냥 바람개입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터빈을 회전시킴으로써 발전기의 회전을 얻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전자기 유도. 다음 바닥 넘어가 봅시다. 화력, 핵, 수력 세 가지에 대한 발전이 나오는데, 자, 좀 더 상세한 발전 시스템하고 요 뒤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가 연속으로 나올 텐데, 이제 주요 발전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우리나라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화력 발전 시스템은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네요. 증기 터빈, 가스 터빈, 하이브리드, 열병합.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저 시스템이 증기 터빈 시스템이에요. 증기 터빈은 뭐냐? 화석 연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연소시키면 무슨 에너지가 나오죠? 열 에너지가 나오겠지. 맞지? 화학 에너지를 연소시킨 열 에너지로 증기 터빈은 뭐를 만드냐면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터빈을 돌립니다. 응? 가스 터빈은 뭐냐면 화학 에너지를 연소시켜서 열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연소가스를 직접 터빈에다가 뿜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기터빈은 석탄도 쓸 수 있는데 가스터빈은 그래서 액체 화석연료, 석유라던가 아니면 그 천연가스 같은 기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실제로 가스터빈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제트기 엔진 있죠. 비행기 제트 엔진. 제트 엔진 구조랑 똑같아. 단지 어느 쪽 에너지를 쓰느냐의 차이예요. 제트 엔진은 앞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는데 압축기를 이용해서 압축기 블레이드로 공기압을 올려요. 높은 압축된 공기를 만들어서 그 공기에 연료를 뿌려버리고 연소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 가뜩이나 고압이었던 기체가 연소하면서 열에 의해서 더 많은 팽창을 할 수 있잖아. 그 팽창된 연소가스를 뒤로 뿜어내면서 제트 엔진은 뿜어내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 뒤에 달려있는 터빈은 원래 무슨 용도다? 앞에 있는 압축기 돌리는 용도로만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뿜어내는 가스의 추진력으로 비행기를 앞으로 미는 게 제트 엔진이라면 가스 터빈은 연소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힘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터빈 블레이드, 바람개비 날개를 엄청난 초고온을 버틸 수 있는 특수 날개를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연소가스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더 강력하게 회전하는 엔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가스터빈 엔진은 크기가 작고 매우 고출력의 엔진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여기 넘어가면 감천항에 화력발전소 있죠. 부산시 가스 화력발전소. 거기는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란 뭐냐? 저기는 이제 우리 천연가스 가지고 발전하거든요. 천연가스 수입해온 거. 우리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집에 들어간 도시가스 발전기예요. 도시가스로 가스터빈 발전을 시켜. 발전을 시키면 나오는 연소가스는 터빈을 돌렸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어때요? 충분히 뜨겁지. 그 뜨거운 연소가스로 뭘 하느냐? 물을 끓여요. 그러면 가스터빈 발전 한 바퀴 돌려놓고 남는 열로 뭐도 할 수 있다? 증기터빈도 한 번 더 돌릴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뽑아내는 게 하이브리드. 열병합 발전소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도시나 신시가지들. 이제 부산으로 따지면 일단 해운대 좌동 그린시티, 해운대 좌동 신시가지가 이거고요. 아마 화명동, 금곡 화명 저쪽도 이럴 거예요. 요 뒤에 지금 만들어지는 거, 구평동, 신평, 저기는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것 같긴 해. 쉽게 말하면 쓰레기 소각장의 발전소화입니다. 나오는 쓰레기를 그냥 매립하면 양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탈 수 있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를 분리시키라고 하잖아요. 물론 분리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일반 쓰레기 나온 거를 다 모아놓고 태워요. 그냥 태우면 매연이 나오는데 화석연료를 이용해가지고 엄청난 초고온으로 연소를 시키면 얘네들이 분해가 되면서 오히려 오염물질이 줄어. 그래서 쓰레기를 연소시키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써서 쓰레기까지 같이 태워버리겠지? 그러면 열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열이 아깝잖아요. 맞지? 그러면 그 열로 무엇을 하느냐? 물을 끓입니다. 쓰레기랑 같이 태운 열로 물을 끓여서 증기터빈 발전기 한 바퀴 돌려놓고도 아직 증기는 뜨겁겠죠. 맞지? 그러면 그 증기로 뭐 하느냐? 내가 왜 아까 신도시,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이야기를 했냐면 이 뜨거운 증기를 아파트 단지로 보내줘요. 인근에. 그럼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파트 지하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그 보일러실에서 발전소에서 얻어온 증기로 온수를 데펴가지고 각 아파트 집마다 그 온수를 올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뭐가 없어진다? 보일러가 없어지죠.
어두운 수증기로 온수 만들어서 올려보내기 때문에 관리비가, 특히 난방비가 엄청 싸져요. 거기에 만약에 집에 가스레인지 대신에 인덕션 쓴다. 이러면 집에 도시가스비는 안 내죠. 가스를 쓰는 일이 없으니까.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걸 지역난방이라고 그래.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 집에 가서 보이면 지역난방인지 아닌지, 아마 이 동네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대단지 아파트가 한 1000세대, 2000세대가 아니라 몇만 세대씩 한 방에 와르르 지어질 때 있잖아. 어떤 동네에. 그때 보통 많이 같이 만들어요. 쓰레기도 어차피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열병합발전소고, 원자력은 그럼 뭐냐? 대부분 우라늄의 핵분열에 의한 핵에너지로 열에너지를 만들어서 요게 여기로 연결되는 거죠. 얘도. 핵분열시킨 열 가지고 물을 끓여서 터빈 돌립니다. 그게 원자력 발전이에요. 오케이? 자, 수력 발전. 태양의 열 에너지가 물의 위치 에너지가 되고, 물의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요거 잠시만 필기 좀. 화력과 원자력의 차이 좀 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자, 화력하고 원자력의 차이. 장점. 화력의 장점 한번 읽어보자.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 내에 좁은 장소에 설치하기. 즉, 상대적으로 설치하는데 제약 조건이 적은 편이에요. 화력 발전은. 가스터빈을 만들던 전기터빈을 만들던 설치의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기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곳 바로 근처나 그 내부에 실제로 설치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전력발전 이런 공기업 외에도 각 대기업들은 공업단지 내에 같이 사설발전소를 운영하는 케이스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포항제철 같은 경우도 제철 과정에서 쓰는 전기는 지네들이 만들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돈을 좀 남기는 좀 기업형 특혜, 어떻게 보면 특혜고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씨발 저거 돈 빼먹는 건데 싶긴 한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 기업에게 주는 수출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내라. 그래서 세금 많이 내라고 하는 일종의 지원이긴 해요. 그래서 제철소 안에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운영해도 될 정도로 설치가 자유롭습니다. 크기도 별로 안 커도 되고요. 그리고 발전량의 조절, 특히 온오프가 매우 쉽습니다. 그냥 끄면 돼. 물론 진짜 단순하진 않겠지. 켰다 껐다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와 원자력의 차이. 원자력은 일단
설치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안, 특히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의 해안에 집중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쪽에 3군데, 남해안 쪽에 1군데 원자력 발전소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흩어져 있어요. 저기 동해 삼척인가 그쪽에 뭐 하나 있을 거고, 경주에 월성 있고, 울산과 부산 경계선에 고리 세울 발전소 있고, 저기 춘천 지나서 한빛인가 뭐 있을 거예요. 전라도 쪽에. 바닷가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량의 물이. 원자로를 계속 식혀줘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끄면 안 돼요. 온, 오프가 복잡합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는 단점만 있느냐? 아니에요. 일단 얘는 무공해. 온실기체는 안 나와. 환경 파괴는 적긴 해요. 사고만 안 나면. 얘는 온실기체나 매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화석연료를 태우니까요. 얘는 또 매우 적은 양의 연료로 큰 용량의 발전이 가능해요. 얘는 많이 태워야 되죠, 화석연료는. 맞지? 환경, 대기오염, 그 다음에 화력 발전의 최대한 점은 이거죠. 매장량. 근데 과연 매장량의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도 요즘에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희들 날 때 우리 지구에 인간이 쓸 수 있는 남은 석유의 양은 30년치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들 날 때. 너희들 요즘 몇 살이야 지금? 이제 몇 살 됐어요? 17이냐? 내가 47이거든요. 그럼 지금 기름 다 떨어졌어야 되네? 요즘에 몇 년치 남았냐면 40년치 남았대요. 사용량을 30년 동안 엄청나게 늘었는데 40년치나 남았대. 석유를 정제하고 뽑아내는 기술이 늘어나고 옛날에 쓰지 않던 그런 요즘에 뭐 셰일가스 이런 말 나오는 게 쉽게 말하면 찐흙에 섞여 있는 석유를 말하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진흙층에 섞여 있는 석유. 원래는 안반층 사이에 천연가스와 함께 갇혀있던 석유만 뽑아 쓰다가 이제는 진흙에 섞여 있는 석유도 뽑아 쓸 수 있게 됐어요. 기름값이 뛰었고 정제 기술은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도 고갈의 위험은 언제나 남아있죠. 우라늄은 그에 비해선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되게 적은 양으로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의 최대 단점은 딱 하나죠. 사고 나면 감당이 안 되죠.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영화가 있었잖아요. 판도라라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가 판도라에게 준 선물 상자. 절대 열지 말라 그랬는데 판도라는 욕심 때문에 보물 상자를 열어봤고 사실 상자 속에 있었던 건 온갖 저주와 재앙, 질병 등이었어요. 딱 하나 남은 게 헛된 희망이라던가 별로 희망적이지 않은데 그래도 꿈꿀 수 있는 헛된 희망이 어떻게 보면 저주고 어떻게 보면 축복이긴 한데 그거 하나 남았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원자력이라는 기술을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질량에너지 등가 원리를 발표하고 그 직후 세계 2차 대전 중에 독일이 전세 역전을 위한
한방 무기로 원자폭탄을 연구한다라는 정보가 미국에게 들어가고, 미국은 부통령도 모르게 만든 맨해튼 계획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실제 처음에 지나가던 대통령이 질병으로 죽고 부통령이 긴급하게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CIA 국장이 와서 제일 먼저 알려준 게 맨해튼 계획이었다고 해요. 그 말은 그때까지도 전임 대통령이 죽을 때 부통령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미국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당시 독일에는 천재들이 다 도망가서 없었고, 그 도망간 사람들은 미국에 다 모여 있어서 엄청난 미국의 자본 투자로 원자폭탄 개발이 먼저 이루어졌고, 그걸로 2차 대전은 끝나버리죠. 그 전쟁 중에 발전하는 스피드를 과학자들이 너무 맹신했어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원자력 발전소 수명 30년 이내에 인류는 이 방사능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자력을 건들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30년 동안 냉전 기간이긴 했지만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문제는 이 폐연료봉,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하는 이 방사능 덩어리에 피해가 방사능 양이 반으로 주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백만 년인 거야. 그럼 인간에게 피해가 없을 만큼 줄어들려면 최소 몇천만 년에서 몇억 년은 걸려야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엄청났다는 거죠. 어디다가 갖다 버리면 좋을까? 네, 모든 고민 끝에 결국 그냥 보관하기로 결정합니다. 미국은 어차피 땅이 넓고 사람 없는 데가 많으니까 특수용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사막에 보관하고 있고요. 나머지 전 세계는 단 한 번도 지각 변동을 받지 않은 스웨덴의 땅을 파고 파묻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바다 밑에 버릴까도 고민해봤고 우주로 쌓아올릴까도 고민해봤는데 유출되었을 때의 피해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렇게 못한 거야. 저기 마리아나 해구에 빠뜨려가지고 판구조론 섭입형 구조 따라서 땅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 마리아나 해구 밑바닥에 생명체가 발견되면서 포기했고요. 우주왕복선에 실어서 우주에 올린 뒤에 태양으로 쏴서 날려버리자라는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그 연구하던 다음 해에 챌린저호가 폭발해버렸죠. 발사 후 30분 만에 공중에서 터져버린 우주왕복선의 파편이 대서양에서 북아프리카 지나 지중해에 뿌려졌는데 거기에 핵연료가 실려 있었다면 북반구는 전멸이었습니다. 그렇겠지? 지금 전 세계에 고작 원자로 7개 터졌어요. 고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 발전 중인 원자로는 한 350개? 그러면 터질 확률이 한 50분의 1이었네요. 요게 몇 년 전 통계니까 지금은 더 확률이 줄었겠지. 터진 7개의 공통점은 작동 후 30년이 지난 원자로. 1개 터지고요. 2개 터졌고요. 4개 터졌어요. 다음에 몇 개 터져야 돼? 1개. 맨 먼저 미국에서 1개 터졌고 그 다음에 소련에서 2개 터졌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4개 터졌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몇 개 터져야 돼요? IQ 검사야. 1개 터졌어요. 2개 터졌어요. 4개 터졌어요. 다음에 몇 개? 몇 개? 야, 몇 개가 들어가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 9개? 어떡해? 8개가 자연스럽지 않냐?
등비수열. 그럼 원자로 8개가 터질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원자로 8개가 한 곳에서 한 방에 터지려면 전 세계에 딱 한 군데 있어요. 미국, 소련, 일본이야. 이 순서는 전 세계에서 발전소가 많은 순서였습니다. 그러면 사위권 나라에 뭐가 있느냐? 한국, 독일, 프랑스, 중국이 있어요. 근데 중국은 원자력 발전한 지 얼마 안 됐거든? 아직 30년 안 됐단 말이야. 빼야 돼. 독일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터진 뒤로 원자력 발전 안 합니다. 다 껐어요. 그럼 안 터진단 말이야. 빼야 돼. 프랑스랑 한국 남았죠.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소를 작게 만들어가지고 여러 개를 흩어놨거든? 그래서 8개가 안 모여 있어요. 빼야 돼. 무섭지? 여기까지 할게요. 요 뒤에는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끝. 조금 시간 더 지나갔네요.